우리가 총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의 총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함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생산 요소의 양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종의 총 수요라는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지출 측면에서의 GDP를 보면서 이놈은 소비와 그리고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함수인데 여기서 Y도 제약 고정이 돼 있고 T라고 하는 놈은 조세라고 하는 놈은 정부가 외생적으로 결정하는 놈이고 그 다음에 기업의 지출인 투자가 있고 투자는 실질이자율의 함수였고 그 다음에 정부가 외생적으로 결정하는 정부 지출 부분이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가 폐쇄경제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총수요가 총공급하고 같아지니까 결국 뭔가 교란 요인이 생겼을 때 여기서 교란 요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킨다든지 또는 외생적으로 주어져 있는 조세를 정부가 변화시킨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총공급과 총수요가 똑같아지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균형으로 다시 같아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 실질이자율이 담당을 했었어요. 여기서 변할 수 있는 건 실질이자율밖에 없죠. 그래서 G가 늘어나면 이를테면 정부가 외생적으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이 전체의 합인 총수요는 총공급하고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놈이 늘어나면 뭔가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 수 있는 놈은 투자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자율이 실질이자율이 올라가서 투자가 떨어지는 그래서 총수요하고 총공급이 같아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실질이자율이 담당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개방경제를 하면서 더 이상 총수요가 CIG만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제 순수출이라는 게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그렇죠? 순수출이 더 들어가면서 우리가 또 하나 뭘 가정했냐면은 소규모 개방경제와 자본의 완전 이동성이라는 것을 가정을 했어요. 이 두 가지 가정 하에서 국내 이자율이라는 것은 항상 해외 이자율하고 같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자율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장에서 봤던 폐쇄경제에서는 이자율이라는 것이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봤어요. 또는 이 두 개가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된다고 봤어요. 대부자금 시장에서 저축과 투자가 같아진다는 얘기가 사실은 총공급과 총수요가 같아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왜냐하면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Y에서 C와 G를 뺀 것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근데 개방경제가 되면서 더 이상 대부자금 시장에서 국내의 실질이자율이 결정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국내의 이자율이라는 것은 해외에서 결정돼서 그대로 똑같아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R이라고 쓴 놈을 대신에 R스타로 요거를 바꿔버리면 총공급과 총수요가 개방경제가 됐지만 총수요와 총공급이 같아져야 되는데 과거에는 R이 움직여서 이게 같아지도록 만들었는데 이제 R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에서 결정되듯 그대로 외생적으로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놈이 작동을 해가지고 이 두 개를 맞춰줘야 돼요. 근데 우리 아직까지는 그런 변수가 여기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죠? Y는 Y바로 고정돼 있고 C도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고정돼 있고 투자도 고정돼 있고 정부 지출도 고정돼 있고 그죠? 그래서 뭔가가 하여튼 움직여져 가지고 총수요와 총공급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변수가 하나가 필요할 거예요. 그 변수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우리가 여기까지만 놓고서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국내의 이제 대부자금 시장을 들여다보면서 이쪽이 이제 이자율이고 이쪽이 뭐 S 또는 I 그래서 저축 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으로 주어져 있고 왜냐하면 S라는 놈은 Y에서 C와 G를 뺀 것인데 Y도 고정 C의 소비에 영향을 주는 Y와 T도 고정 그 다음에 G도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축도 픽스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반면에 투자 함수는 대부자금의 수요인 투자는 이자율의 함수인데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는 점에서 이를테면 균형 이자율 RC라고 하는 놈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폐쇄 경제에서의 얘기인데 개방 경제가 되면서 해외 이자율 R스타라는 놈이 RC하고 같아진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만약에 R스타가 해외 이자율이 이런 점에서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투자는 이만큼이 될 것이고 이놈이 I가 되겠죠. 반면에 저축은 이만큼이니까 투자와 저축이 같아질 수가 없게 되고 그 차이인 이 부분이 바로 순수출로서 표시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즉 Y에서 이놈이 Y니까 Y에서 C와 G를 뺀 놈이 뭐가 되냐면 투자와 순수출의 합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S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은 투자가 이만큼이고 S라는 놈은 투자 더하기 순수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면 즉 G를 증가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봤어요. G를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S가 변화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놈이 증가가 되면 S가 줄어들게 될 거예요. S가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돼 있는 저축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고 뭐 이를테면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치면 실질 이자, 해외 이자율은 그대로 이 상태로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순수출이 이만큼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투자는 이만큼으로 변화가 없고 S가 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 순수출이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작아지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경우를 봅시다. 이것이 G를 증가시키는 경우. 마찬가지로 사실은 G를 증가시킬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C가 늘어나도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죠? C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T를 떨어뜨려주면 T가 작아지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저축이 감소하게 돼서 G를 증가시켰을 때하고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밖에도 사실은 소비를 외생적으로 증가시키는 가처분 소득의 변화가 없더라도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S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우리가 소비 함수를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 그냥 y-t의 함수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것을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익숙한 1차 함수 형태로 표시를 하면 a 플러스 b 곱하기 y-t a가 절편이고 b가 기울기고 이런 1차 함수로 생각을 해보면 y-t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소득이 변하지 않는 하더라도 a가 증가하게 되면 소비가 증가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놈은 사실상 가처분 소득 외에 소비에 영향을 주는 모든 놈들을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표시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A가 증가하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게 되니까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여기서 저축이 줄어들고 S곡선이 다시 왼쪽으로 이동하는. 즉 우리 교과서에서 보면 확장적인 재정정책, G를 증가시키거나 T를 감소시킬 경우에 효과를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봤는데 사실은 확장적인 재정정책뿐만 아니라 저축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모든 요인들이 다 똑같은 효과를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두 번째 경우를 봅시다. 두 번째 경우는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썼냐면은 이제 국내에서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외라는 것을 여기 스타로 표시를 해봅시다. 해외의 재정지출이 확대가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의 홈컨트리에서의 넷 엑스포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해외 재정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이 해외라는 것을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세상이 딱 두 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고 또 하나는 다른 모든 나라를 그냥 합쳐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모든 나라에서 다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면 그러면 해외에서의 외국에서의 대부 자금 시장이 해외의 대부 자금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외국의 대부 자금 시장 역시 S곡선은 장기적으로 수직선의 모양을 가질 거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질 거고 그래서 S스타라고 표시를 합시다. 그 다음에 대부 자금의 수요인 투자는 외국의 투자니까 I스타로 표시합시다. 이놈은 이자율의 함수가 되겠죠. 역시 해외 이자율이니까 R스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그러면 원래 균형이 이렇게 돼서 여기서 R스타가 결정이 돼가지고 R스타가 결정이 돼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런 효과를 줬는데 외국에서 정부가 외국의 정부들이 다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해외에서 S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자율이 R2스타로 상승을 하게 될 거예요. 이 외국이라는 데는 더 이상 우리나라처럼 스몰 오픈 이코노미가 아니에요. 그죠? 왜? 우리가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사실은 스몰 오픈 이코노미보다는 라지 오픈 이코노미가 해당될 거예요. 따라서 이자율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픽스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외국의 대부 자금 시장은 이제 도메스틱 이코노미처럼 폐쇄 경제처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실질 이자율이 해외 실질 이자율이 상승을 하게 되고 해외 실질 이자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대부 자금이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원래 저축곡선이 이렇게 있었고 투자곡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실질 이자율이 해외 실질 이자 R스타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만큼의 순수출이 발생을 하고 있었죠. 투자는 이만큼이었고 저축은 이만큼이고 그래서 저축은 투자 더하기 순수출의 합과 같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해외에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니까 이자율이 올라가서 해외 이자율이 올라가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R스타가 이렇게 상승하는 R2스타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자율이 올랐으니까 투자는 이만큼으로 줄어들겠죠. 반면에 순수출은 더 과거에 비해서 더 커졌을 거예요. 즉 해외에서의 재정 지출 증가는 이자율 상승을 통해서 해외 이자율 상승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투자는 줄이고 순수출은 늘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저축은 우리나라의 국내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자율과 상관없이 결정되기 때문에 수직선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것이고 변화가 없을 것이고. 자, 세 번째. 자, 우리가 저축 곡선도 움직여 봤고 그 다음에 이 해외 이자율도 움직여 봤어요. 지금 두 번째 케이스에서 외국의 정부 지출 증가를 통해서 해외 이자율이 상승했다는 효과를 봤는데 사실은 외국의 정부 지출 증가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이자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우리나라의 순수출은 늘어나고 투자는 줄어드는 이런 결과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뭐가 남았어요? S곡선도 움직여봤고 해외 이자율도 움직여봤어요. 하나 남은 건 뭐예요? 이제 투자곡선이 남았죠. 투자곡선을 움직여 봅시다. 투자는 이자율의 함수였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소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투자 역시 이자율 말고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외생적으로 변화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투자식을 역시 1차 함수 형태로 써봅시다. 그래서 C라는 절편에다가 그 다음에 D라는 기울기를 갖고 이자율의 함수, 투자가 실질 이자율의 함수로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이자율과 역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를 이렇게 썼어요. 그 얘기는 내가 가져간 이 D라는 기울기가 플러스 값을 갖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자율과 상관없이 C가 증가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즉 이자율은 그대로 있는 수준인데 변화가 없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국내 투자는 해외 이자율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해외 이자율은 변화가 없는데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외생적으로 투자가 증가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이를테면 기업가들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게 됐다. 앞으로 경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 뭐 이러면은 지금 투자를 많이 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이자율은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증가시킨다든지, 아니면 소위 투자세액공제 같은 거를 정부가 제도를 도입을 해서 투자를 하는 기업에게 세금을 좀 깎아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정책을 하게 되면 이자율과 상관없이 투자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다시 한번 국내 대부자금 시장을 그림을 그리면 S 투자, 그 다음에 해외 이자율이 R스타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만큼의 투자와 이만큼의 저축과 그 다음에 순수출이 이만큼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C가 증가하게 되면, 즉 투자 수요가 이자율과 상관없이 외생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모든 이자율 수준 하에서 투자가 늘어나는 거니까 C 절편이라는 게 커지는 거니까 투자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자율은 계속해서 R스타 수준이니까, 그리고 저축은 변화가 없는 상황이니까 투자는 이제 이만큼으로 증가하게 되고 순수출은 반면에 이렇게 작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세 가지 우리가 엑서사이즈를 해봤어요. 저축 곡선을 움직여봤고, 해외 이자율을 움직여봤고, 그 다음에 투자 곡선을 움직여봤어요. 자,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들이 다 조금씩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이제 좀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자금 시장에서의, 국내 대부자금 시장에서의 어떤 저축의 초과 공급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S에서 I를 뺀 것을 얘기를 해요. 그죠? 국내에서는 폐쇄경제에서는 이 두 개가 같아지지만 개방경제가 되면 이 두 개가 더 이상 같아지지가 않고 이것의 차이가 순수출로서 나타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쪽을 생각을 해보면 저축에서 투자를 뺀 것, 그러니까 국내에 뭔가 하여튼 저축이 좀 남아서 이것을 외국에다가 빌려줬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순자본 유출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Net Capital Outflow라고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러면 결국 Net Capital Outflow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금융적인 측면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금융적인 측면에 금융시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금융시장에서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금융자산의 수익률. 우리 이 거시모형에서는 이것을 실질 이자율이라고 불렀었어요. 그죠? 이자율이 중요할 거예요. 여기도 나와 있듯이 투자라는 것이 이자율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 왼쪽 좌변을 보면 결국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서 뭐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맨 처음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해외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자도 자동적으로 그냥 결정이 돼버리고 움직일 수가 없게 되고 저축이라는 것도 국내 요인에서 외생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버리니까 이 왼쪽에 net capital outflow라는 놈이 어떤 그냥 숫자로 고정이 돼버려요. 오른쪽에 있는 순수출하고 왼쪽에 있는 net capital outflow하고 사후적으로는 우리가 그 아이덴티티가 되지만 항등식이 되지만 우리가 사전적으로 이 두 개를 같아지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힘, 그것이 뭔가가 하나 필요해요. 우리가 폐쇄 경제에서는 그것이 실질 이자율이 그것을 담당을 했었어요. 사후적으로 보면 총 공급과 총 수요가 같아지는데 어떤 총 수요 쪽에 교란 요인이 생기면 두 개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실질 이자율이었어요. 개방 경제가 되면 그 실질 이자율 놈이 해외 이자율로 고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두 개를 같게 만들어주는 놈이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힘, 어떤 변수가 하나 우리가 필요해요. 그 변수는 바로 순수출을 움직여주는 그런 변수일 거예요. 그 변수에 의해서 순수출이 왼쪽과 이 net capital outflow하고 같아지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 변수가 뭘까요? 그 변수가 바로 환율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2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순수출은 실질 환율의 함수가 된다. 그래서 실질 환율이 변하게 되면 순수출이 변하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여기 2라고 쓰고 소문자 2라고 쓰고 이걸 실질 환율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실질 환율일까?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거, 4장에서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3장, 4장을 통틀어서 우리가 배웠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고전적 이분성 내지는 또는 화폐의 중립성이라는 걸 배웠어요. 실물 변수는 실물 변수, 실질 변수는 실질 변수끼리 결정되고 명목 변수는 명목 변수끼리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개방 경제로 확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 결과가 돼요. 실질 변수는 실질 변수끼리, 명목 변수는 명목 변수끼리 결정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놈들은 다 실질 변수예요. 따라서 이 실질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은 실질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럼 실질 환율이라는 게 뭐냐? 우리 환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보통 보는 환율은 다 명목 환율이에요. nominal exchange rate이에요. 자, 명목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두 나라 통화의 교환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통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얘기하면 현재 우리나라 원화의 대미 달러 환율이 뭐 1,200원이다. 그러면 1,200원을 주고 1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는 반대로 1달러를 주고 1,200원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통화와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을 우리가 명목 환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면에 실질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두 나라 재화 간의 상대 가격을 의미를 해요. 재화 간의 상대 가격 또는 교환 비율을 의미를 하게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사실 환율이라고 명목 환율이라고 할 때 환율을 표기하는 방법이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익숙한 환율, 즉 이를테면 1,200원 1달러당 1,200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환율이 우리가 익숙한 환율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것을 달러에 대비해서 원화로 이렇게 표시할 아무런 사실은
이유는 없어요. 어떤 법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반대로 이를테면 1200원 그러니까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1000원이라고 합시다. 이것을 이를테면 1원당 0.001달러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공식적인 통계에서 환율은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표시해요. 미국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로 이렇게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여기처럼 자국 통화분의 달러화 환율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영국 같은 경우는 브리티시 파운드 1브리티시 파운드당 몇 달러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영국은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중심으로 해야 돼서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IMF 통계라든지 이런 거를 볼 때 가끔씩 좀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이게 거꾸로 돼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헷갈리지 말라고 영국 환율도 거꾸로 달러당 몇 파운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하는 내용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게 비율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환율이라는 게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쓰는 환율이 너무 어색하죠. 그죠? 이렇게 쓸 때 환율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나라와 미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홈 컨트리와 포린 컨트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환율을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쓰면 포린 컨트리 분의 홈 컨트리의 통화예요. 그죠? 여러분들 교과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정반대로 돼 있어요. 환율은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근데 맨큐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이 홈 컨트리예요. 홈 컨트리 분의 포린 컨트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반대예요. 교과서의 홈 컨트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포린 컨트리고 교과서의 포린 컨트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홈 컨트리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교과서가 굉장히 헷갈리게 지금 번역을 하는 과정에 더 헷갈리게 써 있어요. 그거를 헷갈리지 않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해서 홈과 포린 컨트리를 그때 적절한 타이밍에서 적절하게 이것을 새겨서 듣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나는 미국 사람이다라고 가정하고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미국 애들한테는 전혀 헷갈리지가 않아요. 당연히. 왜 헷갈리지 않냐 하면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200원으로 달러당 1200원으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은 환율이 상승했다고 얘기를 하겠죠.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과거에는 1000원 갖고 1달러를 살 수 있는데 이제 1200원이나 줘야지 1달러를 사요. 원화의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진 게 하락한 경우가 환율이 상승한 경우예요. 근데 미국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이 되면 달러화의 가치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환율 상승과 달러화 가치 상승이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환율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이 같은 얘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 한국, 유로, 일본 이런 식으로 표시 않고 홈, 포린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면 이제 이게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어느 게 홈이고 어느 게 포린인지 마구마구 헷갈리고 내 국적이 어딘지도 헷갈리기 시작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봐야 돼요. 심지어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다르게 그려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주의 깊게 보도록 합시다. 자, 실질 환율이라는 게 그럼 뭐냐 하는 얘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환율을 이렇게 표시하거나 또는 이렇게 표시한 거에 따라서 우리가 실질 환율도 마찬가지로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표시한 환율을 E1이라고 하고 이렇게 표시한 환율을 E2라고 합시다. 당연히 E2는
2완의 역수가 되겠죠. 2완분의 1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재화의 서울에서의 가격이 뭐 이를테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의 가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5,000원이라고 합시다. 서울에서 커피 한 잔에 5,000원에 팔리고 있는데 이것이 똑같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뉴욕에서는 2달러 50센트에 팔리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실질 환율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 생각해 봅시다. 먼저 서울의 커피 한 잔을 원화로 바꿔봅시다. 원화로 바꾸면 5,000원이 되겠죠. 그죠? 내가 커피 한 잔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화폐로 바꾸면 5,000원이 될 거예요. 그죠? 이 5,000원을 이제 달러로 바꿔봅시다. 달러로 바꿔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일단 2완의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2완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것을 달러로 바꾸면 P 곱하기 2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5달러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 5달러라는 돈을 다시 물건으로 바꿔봅시다. 스타벅스 커피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5달러 가지고 커피 2잔을 살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커피 2잔이 돼요. 이 2잔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냐면 P 곱하기 2완에서 이것을 뭘로 나눈 거예요? 이것을 P스타라고 합시다. P스타로 나눠준 것이 되겠죠.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쪽은 이제 숫자이고 여기는 시기예요. 그죠? 실질 환율이라는 것이 서울의 커피 한 잔이 뉴욕의 커피 2잔이 됐어요. 그죠? 교환이. 이렇게 한 환율 하에서 이놈을 바로 우리가 실질 환율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실질이라는 건 재화 간의 상대 가격, 서울의 커피 한 잔과 뉴욕의 커피 2잔, 1분의 2, 이것이 실질 환율의 개념이에요. 반대로 환율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이번엔 거꾸로 뉴욕에서 커피 한 잔을 화폐로 바꾸면 2달러 50센트가 되고 P스타죠. 이 P스타를 이번에는 원화로 바꿔봅시다. 원화로 바꾸면 얼마가 돼요? 환율이 1,000원이니까 이것이 5,000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P스타에다가 를 해서 이놈이 2,500원인가?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2,500원을 서울에 가지고 와서 커피를 사려고 하니까 커피 하나가 가격이 P1이죠. 5,000원이에요. 그죠? 놈은 얼마가 돼요? 2분의 1개가 되는 거죠. 그죠? 2,500원을 5,000원으로 나눠주니까 반개가 돼요. 뉴욕의 커피 한 잔이 서울의 2분의 1잔이 됐어요. 그죠? 아까 우리가 환율을 명목 환율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 환율도 2잔이나 2분의 1이나 역수예요. 그죠? 결국 환율을 이렇게 표시하느냐 이렇게 표시하느냐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표시한 거예요? 서울의 커피 한 잔이 뉴욕의 커피 2잔이 된 거고 서울 커피 한 잔분의 뉴욕의 커피 2잔 이 비율로 표시한 거고 이렇게 표시한 것은 뉴욕의 커피 한 잔이 서울의 커피 2분의 1잔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사실은 완전히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근데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 서울 가격을 기준으로 하느냐 뉴욕 가격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뉴욕 가격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는 명목 환율도 달러를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고 서울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는 명목 환율도 원화를 기준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의 환율은 일반적인 관습을 따라서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문제는 홈 컨트리와 포린 컨트리가 거꾸로가 되면서 좀 헷갈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지금부터 하는 설명은 교과서의 설명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플러스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다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두 개를 다 같이 보도록 이렇게 합시다. 자, 환율을 여기 E1과 실질 환율 E1과 이놈을 E2라고 합시다. E2로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환율의 움직임이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반대가 될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E1이라고 쓴 놈이 올라갔다고 합시다. 이 놈이 올라갔어요. 이놈이 올라가면 무슨 얘기가 돼요? 우리나라의 재화가 외국에 비해서 더 싸진 거예요? 비싸진 거예요? 비싸진 거죠? 그죠? 우리나라 재화가 외국 재화에 비해서 더 비싸졌다는 얘기는 실질 환율이 올라가서 비싸졌다는 얘기는 수출이 어떻게 되겠어요? 비싸졌으니까 한국 재화가 더 비싸졌으니까 수출이 줄어들겠죠. 반면에 외국계 우리 거보다 더 싸니까 수입은 늘어나게 될 거예요. 따라서 순수출이 감소하게 되겠죠. 환율을 이렇게 표시를 하면 달러당 원화 원화당 달러 이렇게 표시하면 또는 한국 재화다 미국 재화 이렇게 표시하면 환율의 움직임과 순수출의 움직임이 서로 반대가 돼요. 마이너스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즉 순수출이라고 하는 놈은 환율의 함수인데 이 관계는 마이너스 관계가 있다는 뜻이 돼요. 반면에 환율을 우리가 E2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렇게 표시한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쓰여져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순수출이 늘어나게 되고 이 순수출은 우리나라의 순수출이에요. 미국의 순수출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순수출이 올라가게 되고 따라서 순수출은 실질 환율과 플러스 관계가 있다는 뜻이 돼요. 그냥 우리가 명목 환율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환율이 올라갔다. 1,000원에서 1,200원, 1,300원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나라 재화의 가격이 싸지니까 그만큼 수출이 더 늘어난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쉽게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방법은 환율이 올라가면 순수출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근데 그걸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미국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순수출은 늘어난다는 얘기는 환율이 올라가면 미국의 순수출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교과서에 있는 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환율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관계식은 마이너스 관계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왜? 미국 사람 입장에서 쓴 거니까.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원화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얘기인데 달러 입장에서 보면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달러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왜?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는 거예요. 항상 비율이기 때문에 하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다른 하나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실질 환율과 순수출 간의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놨어요.
여기가 환율이고 여기가 x축의 순수출이에요. 순수출은 환율의 함수인데 이 관계는 마이너스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려놨어요. 여기서 2는 물론 E2식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관계가 아니고 플러스로 올라가는 관계가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순수출은 환율의 함수인데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들어서 순수출이 늘어나고 우리나라의 순수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미국의 순수출은 떨어진다는 얘기가 돼요. 교과서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두 가지 방법. 환율을 달러당 1,000원 이런 식으로 놓고 전통적인 환율 표시 방법처럼 그렇게 하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석을 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환율이 이제 달러당 1,000원이 아니라 1원당 0.001 달러가처럼 달러와 원화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환율의 역수로 만들어 놓고 계산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놓고 보면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원화의 가치,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원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이 Y축에서 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원화의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나면 올라갈수록 원화의 가치는, 원화의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원화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그게 싫으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면 이렇게 이 환율은 이를테면 이렇게 표시한 거니까 이때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때 원화의 가격이 상승하는 거가 돼요. 헷갈리죠? 무지하게 헷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에 과거 수년 동안 시험을 이렇게도 내보고 저렇게도 내보고 하면 특히 이렇게 냈을 경우에는 한 반 정도가 틀려요. 반 정도 학생들이 헷갈려가지고 답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요. 내가 여러분들은 사실은 반쯤 의도적으로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100% 이해했으면 헷갈리지가 않아요. 근데 한 90%좀 이해하고 있으면 하다 보면 막 헷갈릴 부분도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100%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도 해서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도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고 하세요. 시험 문제는 물론 시험에는 환율을 어떻게 정의한다라고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분석하라고 아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분석을 하는 게 더 맞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이제 환율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E2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달러 분의 원화라고 표시를 하고 분석을 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순수출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그려봤어요. 뭐 이것을 경우에 따라서 우하향하는 것처럼 그리기도 하고 우상향하는 것처럼 그리기도 했어요. 자, 이때 실질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볼 거예요. 이걸 폐쇄경제에서 우리가 했던 것은 대부자금 시장의 그림을 통해 가지고
저축과 투자가 같아지는 점에서 실질 환율이 결정되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렇게 봄으로써 우리가 총 수요와 총 공급이 같아지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실질 이자율이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변해서 어떤 균형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실질 환율이고, 따라서 마치 폐쇄 경제의 대부자금 시장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치 대부자금 시장 비스무리한 걸 뭔가 하나 시장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 시장에서 실질 환율이 결정되는 시장을 우리가 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변수는 대부자금 시장에서는 S하고 I 두 개만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조금 전에 그림을 그려서 분석했을 때도 재정 정책의 효과, 뭐 투자 수요의 증가 이런 거 분석할 때도 R과 S 또는 I의 평면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봤어요. 근데 여기 이제 신수출이라는 게 하나가 더 들어가니까 우리가 분석해야 될 변수가 3개가 됐어요. 저축, 투자, 순수출. 이거를 2차원 평면에서 그릴 방법이 없어요. 그죠? 따라서 2차원 평면에서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3변수 중에 하나를 없앨 거예요. 없애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게 그냥 빼줘가지고, 즉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균형 조건 S-I는 NX라고 했죠. 폐쇄 경제에서는 요놈이 0이기 때문에 요 두 개만 갖고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는 대부자금의 공급, 하나는 대부자금의 수요. 이렇게 봤어요. 우리는 NX가 하나 이제 더 들어갔으니까 요 변수하고 S-I하고 이 두 변수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볼 거예요. 요 놈이 뭐예요? 순자본 유출이고, 그죠? 요 놈은 순수출이고. 그래서 그림을 X축에 이제 가격 변수는 더 이상 실질 이자율이 아니라 환율이 되고, 그 다음에 X축에 나타나는 거는 이제 순수출 또는 순자본 유출이 될 거예요. 자, 먼저 순자본 유출부터 봅시다. S는 국내율에 의해서 고정, 투자는 해외 이자율에 의해서 고정, S-I도 고정. 이놈은 환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놈이죠. 그죠? 따라서 수직선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럼이 S-I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순수출 그림을 그려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우하향하게 그리는 방법과 우상향하게 그리는 방법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분석을 위해서 환율이 올라가면, 환율은 달러당 원화 이렇게 표시한다고 가정하고 전통적인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고 하고, 그럴 경우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순수출은 늘어나는 거니까, 우리나라의 순수출이 더 커지는 거니까 이것을 이렇게 그리겠어요. 교과서 그림은 우하향하는 것처럼 그려져 있어요. 이것을 바꿔서 우상향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러면 두 개가 만나는 점에서 균형 실질 환율이 결정이 되겠죠. 즉 왼쪽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값인데, 이렇게 수직선인 것처럼 이 값인데, 순수출은 환율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환율이 이렇게 낮으면 순수출은 이만큼이 될 거고, 환율이 이렇게 높으면 순수출은 굉장히 큰 값을 가질 거예요. 근데 그놈이 넷 캐피탈 아웃플로우하고 같아지도록 순수출이 만들어주게 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여기서 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율이 변동이 돼서, 만약에 환율이 이런 수준에 있다 그러면 순수출이 넷 캐피탈 아웃플로우보다 더 커져요. 그러면 환율이 하락을 하게 돼서 균형으로 다시 돌아가는 힘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 환율이 이렇게 넷 캐피탈 아웃플로우하고 순수출하고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폐쇄 경제에서 실질 이자율이 결정되는 시장을 뭐라고 불렀어요? 대부자금 시장이라고 불렀어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빌려줄 수 있는 자금, 그런 걸 통틀어서 로너블 펀드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 로너블 펀드에서의 가격이라는 것이 이자율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 이자율이 대부자금 시장에서 결정되는 걸로 했어요. 자, 이 시장을 봅시다. 이게 무슨 시장일까? 환율이 결정되는 시장이에요. 그죠? 환율이 결정되는 시장을 뭐라고 불러요? 외환시장이라고 불러요.
그죠? 따라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외환시장이라는 말이 조금 조금 애매한 것이 원래 외환시장에서는 명목 환율이 결정이 돼야 돼요. 그죠?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명목 환율이 결정되는 건데 이거는 실질 환율이 결정되는 시장이에요. 따라서 아주 엄밀하게 외환시장이라는 말이 조금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냥 우리가 외환시장이라고 불러봅시다. 우리가 P라고 하는 놈, 물가라고 우리가 결국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의 차이점은 우리가 아까 서울의 가격, 뉴욕의 가격 비교하면서 봤지만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의 차이는 뭐예요? 두 나라 사이의 가격의 비율이었어요. 그죠? P분의 P스타 이런 것들이 곱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4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명목 변수들에 의해서 결정이 됐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P분의 M이라는 화폐 공급이 뭐하고 같아져요? 화폐 수요하고 같아지는. 화폐 수요는 뭐의 함수? Y와 명목 이자율의 함수라고 했었어요. 그죠?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에 의해서 P가 결정이 됐었어요. 그죠? 따라서 국내 물가 P와 해외 물가 P스타가 다 각각 이런 놈들에 의해서 결정됐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놈들이 그냥 주어져 있다고 보면 우리가 그냥 이것을 실질 환율이 결정되는 시장이긴 하지만 마치 그냥 외환시장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일단 외환시장이라고 그대로 불러봅시다. 자, 이걸 외환시장이라고 부르면 다시 한번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대부자금 시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대부자금 시장에서 실질 이자율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썼었냐면 S가 있고 그 다음에 투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S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저축을 뭐라고 불렀냐면 대부자금의 공급이라고 얘기를 했고 투자를 대부자금의 수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시장에서 뭔가 균형 가격을 결정한다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외환시장에서 환율이라고 하는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이니까 여기도 역시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뭐가 있을 거예요. 딱 보니까 곡선이 두 개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는 공급 곡선이고 하나는 수요 곡선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느 게 수요고 어느 게 공급일까요? 이게 예쁘게 X자처럼 돼 있으면 금방 알 텐데 하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상향하니까 이놈의 공급일까요? 아니면 혹시 이놈의 수요일까? 두 가지가 다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S-I라는 놈을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S는 국내에서의 대부자금의 공급이고 I는 국내에서의 대부자금의 수요예요. S-I는 뭔가 국내에서 공급되는 자금이 수요한 것보다 좀 많았다고 하면 이게 플러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뭔가 추가적으로 남는 자금이에요. 그죠? 이 자금이 아까 얘기했지만 금융시장으로 해석을 하면 국내에서 뭔가 자금이 남으면 이것을 해외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미국에 투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미국에 투자하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저축이 투자보다 많으니까 돈이 이렇게 남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따리에 넣어가지고 미국 가서 투자를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달러로 바꿔야 돼요. 그죠? 외국 통화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원화를 가지고 외환시장에 가서 달러를 바꾼다고 했을 때 원화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S-I는 공급이 될 수가 있겠죠. 반면에 달러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그거를 달러로 바꿔줘야 되는 거니까 수요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외환시장을 원화에 대한 시장인지 달러에 대한 시장인지에 따라서 S-I가 공급이 될 수도 있고 수요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원화시장이라고 이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원화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놈은 원화의 공급이 돼서 원화의 공급 곡선이 될 거예요. 반면에 이 NX라 순수출이라고 하는 놈은
자,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것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것보다 많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순수출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미국에다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에게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금은 원화로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근데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달러예요. 달러를 원화로 바꿔줘야 돼요. 그것을 우리나라의 원화 시장에서 가지고 오면 원화에 대한 수요가 되는 거가 되겠죠. 원화로 바꿔줘야 되니까. 반면에 이 시장을 달러에 대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원화를 가지고 가서 달러로 바꿔줘야 되니까 달러를 수요하는 거예요. 원화의 공급이고 이거는 달러의 수요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또 순수출의 경우에는 미국의 수입업자가 우리나라가 수출한 거니까 미국에선 수입한 거고 미국의 수입업자가 우리나라 기업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가지고 가서 달러의 공급이죠. 원화를 바꾸는 거니까 원화의 수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원화 시장으로 보면 이 곡선이 공급 곡선이 되고 이게 수요 곡선이 되는데 이걸 달러라고 해석을 하면 이게 공급 곡선이 되고 이게 수요 곡선이 되고 이놈이 공급 곡선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항상 환율이라는 것이 그 거시를 공부하다가 그 개방 경제가 좀 어렵다 이거 좀 헷갈려요. 개방 경제가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 또 이 거시에서뿐만 아니라 미시에서도 국제 무역론이 이런 걸 하다 보면 나라가 항상 두 개가 생겨요. 그죠? A라는 나라의 변수가 N개가 있고 B라는 나라의 변수가 N개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개방 경제로 따지면은 변수가 2 곱하기 N개가 아니라 2 곱하기 N 더하기 1이 돼요. 그 1이 바로 환율이죠. 이놈이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들어요. 이게 비율이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공급인데 저렇게 보면 수요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외환 시장으로 보면 하여튼 공급과 수요가 달러든 원화든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점에서 균형 환율이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되겠어요. 자, 외환 시장의 균형을 봤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조금 전에 순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엑서사이즈들을 했었어요. 즉 재정 지출의 국내에서의 재정 지출 증가, 그다음에 해외에서의 재정 지출 증가 또는 뭐 투자의 외생적인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했었어요. 그 분석을 이제 여기서 외환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수업 초기에 했던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발생을 했을 때 순수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만 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외환 시장을 통해서는 순수출뿐만이 아니라 실질 환율에 균형 실질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국내에서 재정 지출을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경우를 봅시다. 또는 무엇이든 간에 하여튼 저축 곡선을 움직이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외환시장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놈이 넷 캐피탈 아웃플로우니까 S-I가 되고 그 다음에 NX 곡선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환율의 함수고. 그래서 균형 실질 환율이 이 스타에서 이렇게 결정이 돼 있었어요. 자, 여기서 정부 지출 G를 증가시키면 이 두 곡선 중에서 뭐가 움직일까요? 무엇에 영향을 주게 될까요? 여기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여기 중에서도 I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S에만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I는 R스타에 의해서 고정이 돼버리는 거니까. S에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영향을 줘요? G를 증가시키면 저축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 얘기는 S-I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실질환율이 이렇게 하락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이것이 Net Capital Outflow, NCO라고 하면 이놈이 뭐하고 같냐면 순수출하고 같아져 있어요. 그죠? 순수출이 실질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S곡선이 S-I가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순수출도 줄어들게 되겠죠. 왜 순수출이 줄어들어요?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수출은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나서 순수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되겠어요. 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원화의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올라간 거죠. 그죠? 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원화의 가격은 올라갔다는 뜻이 돼요. 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달러의 가격은 올라가고 원화의 가격은 하락했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한국.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미국의 재정 지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 미국의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역시 미국에서 S-I 곡선이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그죠? 이거하고는 별개예요. 이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우리가 미국 시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교과서에 있는 방법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S가 줄어들게 되면 환율이 상승을 해서 순수출이 줄어들게 돼요. 환율이 상승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를테면 달러당 1,000원에서 1달러당 2,000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환율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물론 실질 환율이기도 하지만 명목 환율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면 달러당 1,000원에서 달러당 2,000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원화가 약세가 되고 달러는 강세가 됐다는 얘기니까 달러의 가격은 올라간 거예요. 원화의 가격은 떨어진 거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종축을 따라서 Y축을 따라서 위쪽으로 갈수록 달러의 가격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달러의 가격은 올라가고 원화의 가격은 떨어진다는 얘기가 돼요. 따라서 미국의 수출품의 가격이 비싸져서 미국의 순수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돼요. 교과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꿔서 이렇게 보는 게 더 우리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한 거는 똑같은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가 아니지. 한국에서의 정부 지출 증가, 미국에서의 정부 지출 증가로 각 나라가 어떻게 영향받는지를 그림을 그려서 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진짜 미국이 해외에서 정부 지출이 증가했을 경우에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아까 봤듯이 외국에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실질이자율이, 해외 실질이자율이 상승을 하게 됐죠. 스몰 오픈 이코노미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지출 증가는 R스타를 높이는 효과가 나타나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외환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면
원래 균형 환율이 여기였는데 이제 실질 이자율이 해외의 실질 이자율이 상승을 했으니까 우리나라의 투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작아졌겠죠.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니까 투자가 작아졌을 것이고 투자가 작아지니까 S-I는 커지겠죠. 따라서 S-I 곡선이 이런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실질 환율은 상승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순수출은 증가를 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 뒤에 몇 가지 정책 변화가 더 있는데 아직 이 챕터를 다 못 끝냈는데 다음 시간에 마저 마치도록 합시다.